이 사진이 제7차 세계 청년아시안 축전에서 금메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금메달을 받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저한테 확 달려들었습니다. 야, 오늘 금메달을 받았는데 어느 학교 나왔나 물었습니다. 난 조선 무용학교를 나왔다. 그래, 야, 그런 훌륭한 학교가 있나. 정말 막 기자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때 수련 종목이 동무환이었습니다. 환희, 단순히 무용 작품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내 한생의 주제였고 내 일생의 총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춤을 잘 춰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6살 때, 9살 때 데리고 전문가들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린데 후에 좀 큰 다음에 오라고 했습니다. 14살 때, 그때가 1954년이었습니다. 무용학교 모집 요강이 나왔는데 그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아찔했습니다. 무용은 고사하고 어떻게 살아나가겠는가 망망했습니다. 우리 집에 형제가 7인데 언니는 관절로 계속 앓고 있지. 우리 남동생은 전쟁 때 다리 하나가 잃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막내는 갓난아기지. 어머니는 산후병으로 계속 앓으면서 직장도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들이랑 다 식량 공급을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인 나한테 모든
같은 짐이 썰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나 무용학교에 안 갈래요. 왜? 내가 학교에 가면 우리 집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직장에 나가겠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너는 학교에 가야 돼.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 소원이지 않니? 넌 꼭 가야 돼.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터굴집 우물가 앞에서 어머니하고 헤어졌는데 어머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만 곧장 보고 나가라, 응? 하면서 내 등을 또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 발이 떨어지지 않는지 뒤를 돌아다 보니까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때 무용학교가 대동군 와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동무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몇 마디 했더니 글쎄 대동군 양정 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14살 난 세대주라지.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헐크덕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저씨는 나를 꼭 끼어안고 울지 말라. 내가 세대주니까 너한테 공구표를 달아서 너희 식구들 다 쌀 타면 되지. 얼마나 고맙든지. 아저씨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고맙나? 우리 나라가 고맙지. 그게 바로 우리네 처국이야. 처국. 나를 안아준 처국. 우리 식구를 살려준 처국. 정말 그때 그 순간을 한 생을 두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용학교를 졸업하고 극장에 나갈 때가 17살 때였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으로 출연한 작품이 동무 환희였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황홀하고 그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서 한 송이 꽃이 확 피어나는 게 바로 내가 조국이 품에서 피어나는 한들기 꽃 같고 무대에서 활 나는 게 내가 하늘로 홀로 날아다니는 마음 같았습니다. 제7차 세계 청년 축전에 이 작품이 추천됐습니다. 야, 내 한 생이 그때부터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환희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 순간을 한 생을 두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는 동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깃털과 날개를 가지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깃털과 날개의 덕분으로 새들은 하늘을 날면서 북극의 동토대로부터 메마른 사막지대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지구의 각이한 소식지들에서 살고 있는 새들의 세계를 관찰하면서 특이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새들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까마귀는 새들 가운데서 지능이 가장 발달된 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절이나 환경의 용량도 쉽게 이겨내면서 세계의 넓은 지역에 퍼져 살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때때로 자기의 깃에 개미가 득실거리게 합니다. 개미가 내보내는 개미사는 까마귀의 깃에 붙어있는 기생충을 쫓아버립니다. 이렇게 까마귀는 개미의 도움으로 자기의 몸을 깨끗이 거둡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야겠는데. 한 마리의 앵무새가 마침내 빗장을 벗기고 자유로운 몸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여기 마다가스카르 섬에는 특산종 앵무새가 살고 있습니다. 가물철이 지속되면 모기를 구하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새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앵무새 암컷은 그럴듯한 수를 씁니다. 높다란 바오바브 나무 가지 위에 앉아 목청을 걷고 도움을 청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번식 계절이 되면 암컷의 목은 이렇게 누런색을 띠기 때문에 수컷들의 눈길을 쉽게 끌어당깁니다. 아마 모기가 다 떨어진 모양이지. 한 마리의 수컷이 걸려들었습니다. 이 앵무새 수컷은 여러 마리의 암컷들과 짝을 모았기 때문에 자기의 암컷을 삭갈리기가 쉽습니다. 수컷들이 이런 약점을 알고 있는 어미 앵무새가 끈덕지게 다가붙습니다. 끝내 어미 앵무새에게 노모가 잡은 모기를 뱉어줍니다. 어미 앵무새는 다시 자기 새끼에게로 돌아와 수컷에게서 얻어온 모기를 먹입니다. 앵무새 암컷은 이런 방법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깁니다. 외가리가에 속하는 이 물까마귀는 물고기를 잘 잡습니다. 물까마귀에게는 자기 딴의 요령이 있습니다. 두 날개를 모아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속의 물고기가 잘 보이게 됩니다. 때로는 조새의 곁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조새가 밥주걱처럼 생긴 부리로 물밑을 훑을 때 놀라서 도망치는 물고기들이 자연히 물까마귀 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토리를 좋아하는 것은 다람쥐뿐이 아닙니다. 도토리 껍질을 벗기는 것쯤은 이 오치에겐 식은 죽 먹기입니다. 도토리 열매가 떨어질 무렵이면 북아메리카 대륙의 수림 속에서 사는 이 딱따구리도 본격적으로 모깃감을 장만하기 시작합니다. 이 딱따구리는 도토리를 저장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무줄기에 잔뜩 구멍을 내고는 그 안에 도토리 열매를 하나씩 박아 넣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는 6만 개 이상의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만한 양이면 딱따구리의 가족이 다음에 도토리 열매철이 올 때까지 얼마든지 푸짐히 먹을 수 있습니다. 새들은 시각과 청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분간할 수 없는 빠른 소리도 새들은 가려듣습니다. 또 가지각색의 울음소리를 내는 새들이 많습니다. 사진기 샤타를 누르는 소리, 오토바이의 발동을 보는 소리, 휘파람 소리 등도 낼 수 있습니다. 이 아메리카 알락 외가리는 몸 안의 공기 주머니를 펌프처럼 움직여 큰 저음 소리를 냅니다. 이 울음소리는 3km나 되는 곳까지 울려 퍼집니다. 새들의 세계를 살펴보느라면 수컷들이 암컷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무가지나 꽃송이, 자갈 등 여러 가지 선물을 가져다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이 종원사새를 따를 만한 새는 없을 것입니다. 종원사새 수컷은 암컷을 맞아들일 둥지를 다 꾸려놓은 다음 거운 꽃송이들을 물어다가 멋있게 장식합니다. 그리고도 부족한 듯 딱장벌레의 껍질 조각들을 가득 모아서 둥지를 이채롭게 장식합니다. 그리고는 암컷을 부릅니다. 이 둥지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다른 종원사새 수컷이 만들어 놓은 둥지가 있습니다. 먹을 것도 아주 많이 장만해 놓았습니다. 부지런한 수컷의 덕분으로 암컷은 목을 걱정을 하지 않고 허강할 수 있습니다. 뿔롱뿅아리 암컷과 수컷은 짝을 모을 때 물 위에서 보기 드문 우아한 춤을 춥니다. 이 춤은 흔히 대가리 흔들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끌기 위해서 서로 움직임을 찬찬히 살피다 보니 이렇게 조화로운 멋진 춤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들의 세계를 살펴보느라면 수컷들이 암컷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무가지나 꽃송이, 자갈 등 여러 가지 선물을 가져다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이 종원사새를 따를 만한 새는 없을 것입니다. 종원사새 수컷은 암컷을 맞아들일 둥지를 다 꾸려놓은 다음 거운 꽃송이들을 물어다가 멋있게 장식합니다. 그리고도 부족한 듯 딱장벌레의 껍질 조각들을 가득 모아서 둥지를 이채롭게 장식합니다. 그리고는 암컷을 부릅니다. 이 둥지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다른 종원사새 수컷이 만들어 놓은 둥지가 있습니다. 먹을 것도 아주 많이 장만해 놓았습니다. 부지런한 수컷의 덕분으로 암컷은 목을 걱정을 하지 않고 허강할 수 있습니다. 뿔롱뿅아리 암컷과 수컷은 짝을 모을 때 물 위에서 보기 드문 우아한 춤을 춥니다. 이 춤은 흔히 대가리 흔들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끌기 위해서 서로 움직임을 찬찬히 살피다 보니 이렇게 조화로운 멋진 춤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쑥스러운 듯이 대가리를 기웃거리기도 하고 갑자기 물면으로 미끄러지듯 달려가면서 세차게 물을 튕기기도 합니다. 섬세한 잦은 발놀림으로 미끄러지듯이 물면을 스쳐 지나가는 우아한 자태는 한다 하는 무용수들도 무색해할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동작을 여러 번이나 반복한 다음에야 암컷과 수컷은 짝을 붙습니다. 지구 상위는 57종의 비단새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마다 번식 계절이 되면 비단새 수컷들은 둥지를 트느라 바삐 돌아치곤 합니다. 먼저 주변을 정찰해서 털을 잡은 다음 부드러운 풀줄기와 가는 나무가지들을 물어다가 둥지를 엮습니다. 수컷들은 둥지를 보다 멋있게 짓기 위해서 재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곧 맞아들이게 될 암컷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둥지가 완성되면 수컷들은 암컷을 불러다가 공유를 받습니다. 비단새들은 자기들이 처한 생존 환경과 생활 습성에 따라 형태가 완전히 다른 둥지를 짓습니다. 무리지어 사는 비단새들은 이렇게 아파트식 둥지를 틉니다. 아파트식 새 둥지는 100년 된 것도 있는데 이런 공동 아파트에서는 몇백 마리의 새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식 새 둥지는 아주 견고해서 열대의 심한 더위와 폭풍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류 다른 긴 나팔 모양의 둥지는 서아프리카 비단새가 튼 것입니다. 서아프리카 비단새는 매듭을 지은 고리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원통 모양의 둥지를 튼 다음 들어가는 좁은 입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뱀이 기어들어오지 못합니다. 비단새들이 이렇게 입구가 좁은 둥지를 트는 데는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뻐꾸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뻐꾸기는 제 둥지를 틀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 키우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뻐꾸기가 비단새가 새로 지은 둥지를 능청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단새가 자리를 뜬 틈을 타서 그 안에 알을 낳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단새가 일부러 둥지 입구를 좁게 만들었기 때문에 덩치 큰 뻐꾸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변엔 또 다른 종의 비단새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비단새들은 이웃에 사는 비단새들처럼 둥지 입구를 좁게 만들지 않고도 뻐꾸기의 성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비단새들은 색깔을 보고 자기의 알과 다른 새의 알을 곧잘 가려냅니다. 둥지 안에 다른 알이 있으면 즉각 그 알을 떨고 버립니다. 여기는 마다가스카르 섬입니다. 여기서도 새끼 뻐꾸기가 다른 새의 부양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새끼 뻐꾸기는 자기를 돌봐주고 있는 오미새보다 벌써 몇 배나 덩치가 커졌습니다. 새끼 뻐꾸기는 계속 소란스럽게 울어대고 있습니다. 몸집이 자그마한 오미새도로 어서 빨리 모기를 또 가져오라는 소리입니다. 머지않아 오미새의 힘에 겨운 새끼 뻐꾸기 부양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나 틈을 노리는 뻐꾸기가 있는 한 오미새의 둥지에선 뻐꾸기의 알이 또 까나올 것입니다. 그럼 특이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아름답고 풍만하면서도 짙은 민족의 향취와 그 우수성으로 하여 세상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민족악기. 오늘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민족악기의 하나인 조 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조 대는 전통적인 우리나라 민족 목관악기의 하나로서 무려 천수백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5세기 초에 세워진 덕흥리 벽화 무덤에 바로 조 대를 부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 대의 발생 연도가 5세기 이전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 시기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이용한 조 대인데 참대를 재료로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서리구멍과 타원형으로 된 취구가 있고 1개의 갈총 구멍이 있습니다. 조 대는 악기의 모리 부분을 왼쪽 어깨에 올려놓고 입술을 타원형의 취구에 대고 불었으며, 전통적인 주법인 롱음 연주는 악기를 잡은 왼팔의 팔굽을 아래 우로 움직이면서 했습니다. 유순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구성지고 우아한 울림을 가진 조 대는 그 우수성으로 해서 고구려로부터 교래의 나라들인 백제, 신라, 가야, 지요는 일본에까지 널리 전파됐습니다. 이 과정에 조 대는 대함, 중함, 소함의 3가지 종류의 조 대로까지 발전돼서 궁중음악과 민간음악에 널리 이용돼 왔으며, 세세년년 대를 이어 전해지며 수많은 조대 명수들과 일화들을 낳았습니다. 1960년대 후반기로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민족악기들에 대한 개량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으며, 조 대도 오늘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우선 악기가 매우 문화적이면서도 연주에도 편리하게 제작됐습니다. 전에는 참대나무에 6개의 음공을 파고 그것을 손으로 짚는 방법으로 연주했기 때문에 조송도 1개 조송, 조식도 5개 조식밖에 하지 못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굳은 박달나무에 14개 내지 16개의 음공을 파고 거기에 누르개를 붙여 칠음개는 물론 반음들도 다 낼 수 있으며 모든 조송에서 전조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악기가 개량되면서 폭넓은 음역과 다양한 음색에 따르는 조 대 서각기. 다시 말해서 원래 있던 조 대에 고음 조 대와 중음 조 대가 새로 창작돼서 그 어떤 음악 형상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유구한 민족문화 전통을 자랑하는 조 대 서각기들은 독주 악기로서만이 아니라 민족 기악 중주와 학주, 그리고 혁명가곡 음악과 영화 음악들에 적극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식의 주체적인 배합 관윤악에서 자기의 독특한 면모를 또렷이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악기들인 가야금, 장구, 오은금과 함께 유치원 어린이들로부터 학생, 전문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 범위가 대단히 넓으며 군중문화예술에도 적극 도입된 대중화된 악기로서 시대의 벅찬 숨결에 그윽한 민족적 향취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천수백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민족의 덕과 슬기, 지혜와 열정으로 빛내인 우리의 민족악기 젖대는 온 나라에 더욱 활짝 뻗쳐나는 주체음악 예술의 대화원 속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온 세상에 떨쳐가며 더욱더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율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전파 확산되고 있는 지금 유혈자들에 대한 치료 대책을 세우는 사업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유혈자들에 대한 치료 대책으로서 우리가 흔히 가정들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 약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것처럼 이번 그 율성 전염병은 처음에 39도 정도의 그 심한 고열이 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열은 몸 안에 비루스가 들어온 데 대한 일종의 그 방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상치연 이상으로 높아진 이 고열은 인체의 저항성을 떨구고 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그 요인으로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상치연 이상으로 높아진 이 요를 떨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자면 여러 가지 해열제들을 써야 하는데 우선 이 파라세타몰 알약이 있습니다. 이 파라세타몰 알약은 500mg씩 쓰는데 하루 2~3번 열이 내릴 때까지 써야 됩니다. 이 어린이들인 경우에는 그 용량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한 번 먹는 양은 몸무게에 따라서 다른데 이 1kg당 10 내지 15mg 정도, 실례로 몸무게가 15kg 나가는 어린이라면 150 내지 225mg 정도, 이 어른이 먹는 이 500mg 알약의 3분의 1 또는 절반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은 몸무게가 kg당 10 내지 15mg씩 계산해서 하루에 3번 먹입니다. 이 해열제료는 이 파라세타몰 외에도 이 이부프루펜이나 이 파라세타몰, 볼타린 자약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타나는 그 병충산들을 보면 이 공통적인 것이 열나기와 함께 그 뼘마디 아픔, 또 근육 아픔, 머리 아픔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이렇게 이 이부프로펜이나 이 파라세타몰, 볼타린 자약을 써주면 아주 좋습니다. 이 약들은 해열 진통제로서 열을 내릴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아픔에 대한 그 진통 작용도 합니다. 이부프로펜은 한 번에 400mg씩 하루 2~3번, 이 파라세타몰, 볼타린 자약은 이렇게 어린이용이 따로 있는데 이 한 번에 1개씩 6 내지 8시간 간격으로 쓰되 열이 내릴 때까지 씁니다. 이 밖에도 해열제로 고려약도 배합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페독산을 한 번에 4g 정도, 한 번에 4g 정도 더운 물에 타서 하루 3번, 식후에 1~2시간 사이에 마십니다. 이 5일 정도 반복해서 먹습니다. 또한 안궁우황안이나 삼양우황 총심안도 이 더운 물에 타서 먹으면 열을 내리게 하고 또 진정작용을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앓는 환자들을 보면 처음엔 고열만 나댔는데 점차적으로 목이 깔깔해지면서 기침이 나고 또 점차 조맥성 가래도 생기는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세균에 의한 2차 감염 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해열제들과 함께 이 항생제를 꼭 함께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항생제를 쓰는 데서 나서는 이 문제들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페니실린을 근육 주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심할 것은 이 페니실린은 꼭 의사의 리폐하에서 약물 반응 검사를 꼭 거쳐서 주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 결과가 정상이면 오르는 이렇게 200만 단위를 하루 3번에 나누어서 맞고 이 어린이는 몸무게 1kg당 5만 내지 10만 단위로 계산해서 하루 3번 근육 주사합니다. 증상이 좀 더 심할 때에는 페니실린의 양을 누려서 주사합니다. 이때 오르는 하루에 300만 내지 500만 단위를 3번에 나누어서 이 어린이는 몸무게 1kg당 20만 내지 25만 단위로 계산해서 3번에 나누어 주사합니다. 이 페니실린 약물에 대한 부작용인 대상들은 이 세프트리악선이라 레보플록사신과 같은 다른 항생제를 쓸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주사하지 않고 알약을 먹어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실례로 아목시실린이나 에리트로미친 알약을 둘 수 있는데 한 번에 0.5g씩 하루 3번 먹습니다. 누구나 이 모든 약들을 제정된 시간에 제정된 양만큼 쏘나갑시다. 김일성 종합대학 수학부 연구사 선생들이 연구 도입한 진동파에 의한 슬라브 준위 축전 장치, 이 장치가 현장에 도입됨으로 해서 노운용을 과학적으로 하면서도 선철의 질을 훨씬 높이게 되었습니다. 황철용 예공들의 말에 의하면 진동파에 의한 슬라크 준위 축전 기술을 도입한 결과 석탄을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선철 생산량을 훨씬 높였다고 합니다. 한해철연합기업소에 나가서 보니 현장 일꾼과 노동자들이 제일 애타게 기다린 문제 하나가 슬라브 준위 축종하는 문제였습니다. 슬라브 문제라는 게 보통 선철 생산 과정에 철이 가라앉고 나머지 부산물이 뜨는 걸 슬라크라고 합니다. 이놈은 슬라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가마 뚜껑 역할도 하고 어떤 때는 이거 그 생산에 방해도 됩니다. 높이가 너무 높아돼서 이제 여러 가지 생산에 지장을 주고 생산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슬라크를 다스리지 못해서 나라의 귀중한 자원들이 망탕 버려지는가 하면 어떤 때는 용광로를 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작 이거 우리가 수학자들이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볼 때는 우리 전공에 관계없이 우리 이거 꼭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한번 달라붙어보자 라고 해서 연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들에게는 조국의 부강을 위한 길에서는 내일이 따로 없다는 자각이 곱해졌습니다. 이강일 서장동무는 대학 때부터 이제 뭔가 하나 맡겨주면 그의 좋은 정력을 바쳐서 하나를 해도 최상의 수준에서 하거나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슬라브 축전 기술을 맡아서는 정말 큰 노력과 지혜와 정력을 다 여기 쏘아부어가지고 이강일 소장동무는 현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처음에 화상유연 방법이 실패하고 다음에 시도했던 음영유연 방법도 실패했고 그때 현장에서 침식하면서 노동자들과 함께 실무지를 찾던 소장동무는 로의 꼭대기에서 슬라브를 들여다보지 않고도 밖에서 진동만 듣고 슬라브의 준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착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로의 진동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소장동무는 하루에도 수십 번 또 낮에도 밤에도
겨울에도 무더운 여름철에도 너의 계단을 끊임없이 오르내렸습니다. 어죽하면 노동자들이 자기들보다 너를 더 많이 오르내린다고 만료까지 했겠습니까? 이런 고심어린 노력으로 이들은 영광로 벽의 진동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 제작과 진동 신호를 분석해서 슬라크 높이를 계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1년 남짓한 기간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평양의학대학 의학과학기술 교류소는 보건 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높은 의학과학기술 성과로 담보해 가고 있는 실력가 집단입니다. 최근에 이들은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검사 설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검사 설비들은 반응 조건을 보장해주는 검사 설비 핵심부를 우리나라의 순한 알루미늄 재료로 만들었으며 광학수감 계통을 우리식으로 설계 제작했습니다. 이중전원 체계도 도입했고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컴퓨터나 지능형 선천하기를 통하여 검사 과정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이 검사 설비들은 기존 설비들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검사의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매우 경량화됐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연구 개발한 그 검사 설비들은 실제 우리가 맡아 하는 국가 연구 개발 과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실제 절실히 필요되는 검사 설비를 개발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 연구 사업에 달라붙었습니다. 이 연구 사업을 하면서 실제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쟁쟁한 기술 역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 개발자이고 연구 저장인 차강철 동무가 이런 대학 시절에 대학생 발명가로 이름을 떨쳤고 더욱이는 병사 시절에 병사 발명가로 두각을 나타낸 쟁쟁한 실력가였기 때문입니다. 이 설비가 개발되기까지는 차광철 동무의 고심어린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검사 설비의 핵심부 제작 기술은 첨단 기술을 보유했다고 하는 몇 개 나라에서만 할 수 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제작 기술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흔한 원료와 자재로 만든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구사업 과정에 절실히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 탐구의 길은 나 혼자서만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것. 오직 집단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해서만 그 첨단 봉우리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돌파의 열쇠는 우리 당이 제시한 전민과학기술 인재화 방침이 최상의 방향으로 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온 몫으로 심정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서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길에 오늘도 헐지 않은 탐구의 과제를 스스로 걸머쥐고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